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핵무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김주환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을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말에 북한 원자력 위원장이 한 말을 진실이라는 가정에 설명을 드리면은 플루토늄을 다 가동한다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플루토늄은 발전소 핵발전소 정제 과정에서 나는 게 플루토늄이고 우리가 우라늄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장에 찍어내는 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이 플루토늄 핵폭탄이고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것이 우라늄 핵폭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효율을 굉장히 높였다. 그러니까 그 어떤 100이라고 봤을 때 효용성이 폭탄의 효용성이 5, 60이었는데 이거를 7, 80 혹은 90으로 높였다. 그렇게 하면 좀 앞서 나갈 수 있으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량화 2단계까지 진일보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더해서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높이는 연구에도 뭐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또 어떤 지금까지 의미일까요? 서방에서 추정하는 것이 영변 핵발전소 말고 다른 곳에 또 모처에 이런 시설물이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인데 북한이 워낙 지하화의 모든 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탐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발사를 한다라면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북한이 이제 동창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지하 시설물을 이미 갖췄다고 이게 이 서방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주변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어느 모처에 그러니까 핵실험장은 과거에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데 지금도 있고요. 이외에 또 다른 제3의 성소가 있는 데서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생산하지 않느냐라는 걸 추정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북한이 3번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패턴을 보면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는 핵실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순순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정리를 하면은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유엔 제재 18745가 가동이 됐고요. 대북결연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10월 당창건 70주년 기념을 전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실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본인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있고 우리 한미 정보당국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실제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핵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선언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 파장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북한은 어쨌든 지금 핵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 달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요.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했을 때 유엔 대북결연 그 이전에 18745도 할 때 그때 유엔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이 추진체를 위한 어떤 탑재물이라도 이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연 위반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보시다시피 자료화면에도 나옵니다. 은하2로 1998년도에 은하2로 이 추진체를 은하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위성을 광명성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위성을 실느냐 핵을 실느냐 별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북한이 우주과학위성의 발전을 산다라면은 사전에 발사 일정 시점에 국제 이카오라든가 이런 데에 통보를 해서 어떤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이 목함 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이제 8.25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불과 한 20일 만에 이렇게 또 북한이 강경 태도를 나가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북한이 전형적인 대남 전략 선술의 남남 갈등의 축으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8.25 합의 사항 중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국회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는 걸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설할 수 있는 것은 대북 확성기 재개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2개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자기들은 국내용으로 해서 이걸 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보수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상가족 접촉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시점을 본다면은 10월 10일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고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즈음에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봐야죠. 지금 북한이 10월에 대축전장이라고 이미 표현을 했어요. 10월 10일 때는 이게 핵심 클라이막스의 모든 북한의 행사는 10월 10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라면 그 이전이나 뭐 날짜는 뭐 기상 변화를 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5일 내지 9일 이렇게 9월 말에서 10월 초 개연성이 크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파장이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그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여파가 커지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